70세에 가출을 했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사춘기 청소년도 아닌 70살 노인이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 몰래 새벽 5시에 말이죠.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40년 동안 모아온 우표 컬렉션이 전부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요. 5년 전 제가 65세에 퇴직했을 때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격리부에서 35년을 일했어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한 번도 지각이나 조퇴 없이 일했습니다. 덕분에 퇴직금도 꽤 나왔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정도가 나왔죠.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어. 퇴직하던 날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해준 삼겹살 파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고생시켰다며 아내를 꼭 안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한 달만 지속되었습니다. 퇴직 후 첫 달까지만 해도 아내는 다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타주고 점심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산책이나 다녀올까 해. 그래요. 날씨 좋으니 좋겠네요. 이런 평화로운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보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두 번째 달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매일 집에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그럼 나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뭐 하실 일이 없어요? 난 퇴직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다는 말보다는 아내 자신이 답답하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세 번째 달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보, 뭐해? 생활비 정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적으로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당신 연금 통장 좀 줘봐요. 왜? 앞으로 제가 관리할게요. 생활비랑 공과 금이랑 다 여기서 나가야 하니까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냥 통장을 건넸어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제 생년월일이었는데 아내도 당연히 알고 있는 번호였죠. 그날 저녁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용돈이에요. 용돈? 네,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릴게요. 개인 경비는 여기서 쓰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용돈이라고요? 제 연금이 용돈이라고요? 35년을 일해서 받는 제 연금 250만 원이 제 돈이 아니라 아내가 주는 용돈 30만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보, 이건 좀... 뭐가 문제예요? 생활비 내고 저축하고 나면 이것도 빠듯해요. 당신 혼자 쓸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내 연금인데 당신 연금이지만 우리가 함께 써야 하는 돈 아니에요. 나도 4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집안일 했잖아요. 이제 와서 내 거 따지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이 아니게 되었구나.
한 달에 30만 원.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가끔 친구들 만나 커피 한잔하고 그 정도면 되겠지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구 만나서 점심 한 끼 먹으면 10,000원, 커피 한 잔에 5,000원, 두 번 만나면 3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지하철비, 버스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수원 화성 갈 건데 같이 갈래? 요즘 거기 국화 전시한대.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교통비, 입장료, 점심값 합치면 최소 5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그럼 이번 달 용돈의 6분의 1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아, 나 그날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70평생 거짓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는데 돈 때문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더 참담했던 건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큰딸의 아들, 제 첫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손주 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 생일이에요. 그래, 우리 준서 벌써 생일이구나. 할아버지 올 거죠, 도? 당연하지. 끊고 나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생일 선물을 뭘 사줄까? 요즘 애들은 레고를 좋아한다던데 레고 세트가 얼마더라?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적당한 레고 세트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어요. 손주 생일 선물을 살 돈이 없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5년을 일해서 매달 250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손주 생일 선물 하나 마음 편히 못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보, 다음 주가 준서 생일인데 알아요. 제가 이미 옷 한 벌 샀어요. 나도 뭐 하나 사주고 싶은데 당신 용돈에서 사세요. 그럼 이번 달 빠듯하겠네요. 아내는 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손주한테 선물을 못 사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용돈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손주 생일 선물로 10,000원짜리 문구 세트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예쁜 포장지도 사서 정성껏 포장했어요. 생일날 손주네 집에 갔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비싼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사위는 최신 게임기를, 처제는 브랜드 운동화를, 아내는 멋진 옷을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선물이야. 손주가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10,000원짜리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이 나왔어요.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손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물들과 비교되었던 거죠. 더 참담했던 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형편없는 선물을 왜 사오냐는 뉘앙스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버스 안에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용돈 30만 원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 모임이었죠. 야, 박 선생. 오늘 저녁 내가 쏜다. 친구 하나가 으스댔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커피숍에서 차까지 마셨어요. 자, 오늘은 내가 쏠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6명이서 먹었으니까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15만 원. 제 한 달 용돈의 절반이 한 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미안한데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왔네. 다음에 에이, 괜찮아. 내가 낼게. 친구가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친구가 슬쩍 말하더군요. 야, 박 선생 요즘 돈 관리 아내가 하나 봐? 뭐? 아니, 용돈이 빠듯한가 싶어서. 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눈치챈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돈은 있는데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야, 박 선생. 왜 요즘 안 나와? 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70살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집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돈에서 조금 남은 돈으로 낚시 잡지를 한 권 샀어요. 5,000원짜리 잡지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낚시가 취미였거든요. 요즘은 나갈 수도 없지만 잡지라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잡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데 돈 쓸 거면 용돈을 20만 원으로 줄일까요? 이건 내 용돈에서 산 거잖아. 용돈이라고 막 쓰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저축을 해야지. 혹시라도 병원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럼 내 용돈은 뭐 하러 주는 건데? 생필품 사라고 주는 거죠. 쓸데없는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제 용돈인데 제 마음대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뭘 사도 눈치가 보였어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캔 사는 것도 신문 한 부 사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어요. 진료비가 한 번에 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약값까지 합치면 5만 원 정도였죠? 여보,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데? 용돈에서 내세요. 그럼 이번 달 용돈이 반 이상 날아가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당신 병원비잖아요. 결국 저는 병원 가는 간격을 늘렸습니다. 3개월에 한 번 가던 걸 4개월, 5개월로 늘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용돈 3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혈당으로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내도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표정보다는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당뇨약 안 드셨어요? 정기 검진도 안 받으셨다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말을 못했어요. 용돈이 부족해서 병원을 안 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왜 병원을 안 가셨어요? 당뇨는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딸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용돈에서 병원비 내기 아까워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요. 용돈 30만 원 드리는데 병원비 아껴서 큰돈 모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제가 돈을 아끼려고 병원을 안 갔다고 비난했어요. 용돈이 부족해서 병원을 못 간 게 아니라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안 갔다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 30만 원이에요?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충분하잖아. 집에서 밥 먹고 가끔 친구 만나는 게 전부인데 뭐가 더 필요해? 근데 병원비는요? 그것도 용돈에서 내는 거지. 내 아버지 돈인데 당연히 내 아버지가 내야지.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원비가 120만 원 나왔습니다. 응급실 진료에 검사비, 약값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제가 낼게요. 딸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 내가 내? 내 아버지 돈으로 내야지.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용돈 30만 원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연금이 250만 원이나 나오잖아. 그 돈 어머니가 다 관리하시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제 돈으로 제 병원비를 못 내고 딸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70살까지 살아서 용돈 30만 원 받으며 사는 게 내 인생이구나. 퇴원 후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와보세요. 산책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내 몰래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아버지, 저 다 알아요. 용돈 30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밥 먹으니까 충분해. 병원비도 못 내셔서 쓰러지셨잖아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너희 집에 가? 아버지 연금을 아버지가 쓰셔야죠. 어머니한테 다 빼앗기고 용돈이나 받으면서 사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내 집이고 내 엄마인데. 아버지가 35년 일해서 받는 연금이에요. 그 돈으로 아버지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손주 선물도 제대로 못 사주시잖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용돈을 더 달라고. 벌써 여러 번 말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세요. 아버지 연금 250만 원으로 둘이 사는데 무슨 생활비가 빠듯해요? 그래도 아버지 이혼하세요. 뭐라고? 이혼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럼 연금을 아버지가 다 쓰실 수 있어요. 딸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이혼을 해? 그럼 이대로 살 거예요? 용돈 30만 원 받으면서요?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로 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손주의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큰딸의 아들 준서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말했어요. 아버님, 준서가 이번에 중학교 입학 선물로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줄까 했더니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대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타는 자전거가 얼마인지 알거든요. 최소 50만 원에서 비싸면 100만 원도 넘어갑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친구들 다 새 자전거 사는데 저만 없어요. 손주가 애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손주 앞에서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용돈이 부족해서 다음 달에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네, 고마워요. 할아버지. 손주는 좋아했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5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용돈 30만 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준서한테 자전거를 사줘야 하는데 그래요? 얼마짜리요? 5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 당신 용돈에서 모아서 사세요. 용돈 30만 원으로 어떻게 50만 원을 모아? 2달 모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3달 모으든지. 손주한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난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 집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 연금 통장 돌려줘. 왜요?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할 거야. 갑자기 왜 이래요? 지금까지 잘 지냈잖아요. 잘 지냈다고? 용돈 30만 원으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손주 선물도 못 사주는 게 잘 지낸 거야?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내 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야. 내가 번 돈을 내가 쓰겠다는 거지. 내가 4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집안일 한 건 돈이 아니에요. 내 노동은 돈으로 환산 안 돼요.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당신 연금은 당신 것이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싸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었어요. 여보, 난 그냥 내 돈을 내가 관리하고 싶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쓰는 돈인데 왜 당신만 관리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연금을 반반 나눠서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절반은 내가 쓰는 거야. 안 돼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250만 원으로 둘이 사는데 뭐가 부족해? 관리비, 식비, 공과금, 저축. 다 하면 부족하다고요. 그럼 통장 좀 보여줘.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자. 왜요? 날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날 밤 아내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외출한 사이 저는 서재를 뒤졌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물건을 몰래 뒤진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생활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씩 펼쳐봤어요. 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다른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통장이었어요.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잔액이 8,500만 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틀림없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150만 원씩 제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250만 원이 들어오는데 150만 원을 아내가 따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30만 원만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 7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한 거예요. 5년 동안 모은 돈이 8,500만 원.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 용돈을 30만 원으로 묶어놓고 매달 150만 원씩 빼돌린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8,500만 원.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그래서 내 용돈을 30만 원으로 줬어?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내가 모르게 빼돌린 돈이 노후 자금이야? 당신한테 맡기면 다 써버릴까 봐 제가 모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둘 다 쓸 돈이에요.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몰래 숨긴 거야? 말하면 당신이 쓰자고 할 거잖아요. 친구들 만나고 낚시 가고 이것저것 사고 싶다고 할 거잖아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나중을 생각해야죠. 우리 둘 다 병원비 들어갈 수도 있고 요양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용돈 30만 원 주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게 한 거야?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손주 선물도 못 사주게 한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가요? 결혼 생활? 더는 못 하겠어? 순간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나는 더는 이렇게 못 살아.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70살에 무슨 이혼이냐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자식들 생각은 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딸과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려고 한다. 둘 다 놀라긴 했지만 의외로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희는 따를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용돈 30만 원 이야기, 병원비 때문에 쓰러진 이야기, 8,500만 원 비밀 통장 이야기까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응. 그래서 아빠는 더는 못 살겠어? 아버지 이혼하시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야.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배우면 되지. 70살이면 늦었어? 아직 팔팔한데? 사실 자신은 없었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내가 챙겨주는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빨래 한번 제대로 돌려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70세에 이혼 상담을 오시다니. 요즘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황혼 이혼이죠. 재산 분할이 주된 쟁점이 될 겁니다. 집이 하나 있고 예금이 있어요. 부인 명의 통장은요? 8,500만 원 있어요. 그것도 혼인 기간 중에 모은 거면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아내가 몰래 숨긴 돈도 절반은 제 거라는 거였으니까요. 집을 팔면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으세요?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반인 1억 5천. 거기에 예금까지 합치면 2억 정도 되시겠네요. 2억이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전세 얻으시고 연금 받으시면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조건 이야기하자.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응. 집 팔아서 반반 나누고 통장도 반반 나누자. 당신이 8,500만 원까지 가져가려고요. 당연하지. 내 연금으로 모은 돈인데 내가 절약해서 모은 거예요. 내 돈을 내가 빼돌려서 모은 거지. 결국 아내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혼자 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사는 법을 검색했어요. 70살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빨래하는 법, 요리하는 법, 청소하는 법, 기초부터 배웠어요. 딸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색깔별로 분리하셔야 하고요. 그래, 알겠어. 밥은 쌀 씻어서 물 이만큼 넣고. 아버지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지. 근데 해야지. 평생 내 엄마한테 맡기고 살았는데 이제 배워야지. 간단한 요리도 배웠어요. 계란 프라이, 라면, 김치찌개.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제게는 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계란을 깨다가 껍질이 다 들어가기도 했어요. 라면은 불어터지기 일쑤였고 김치찌개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했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제법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원룸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집 어때요? 깨끗하고 관리비도 저렴해요. 딸과 함께 여러 집을 둘러봤어요. 결국 역 근처에 있는 15평짜리 원룸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하는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집을 팔고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내도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이 3억에 팔렸고 1억 5천은 제가, 1억 5천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8,500만 원 통장도 반으로 나눠서 각자 4,250만 원씩 가졌어요. 결국 제 손에 남은 돈은 약 1억 9,250만 원. 여기서 원룸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나니 1억 4,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충분해. 이 돈이면 혼자 살 수 있어. 혼잣말을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자유야. 70살 노인이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돈 때문에 눈치 보는 것보단 나을 거야. 그렇게 저는 45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출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옷을 챙기고 통장을 챙기고 소중한 우표 컬렉션을 챙겼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우표들이었어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45년을 산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던 집이었습니다. 잠시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70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어요. 이사 짐은 전날 미리 다 옮겨놨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냉장고와 세탁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첫날부터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커피포트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아, 안 샀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인스턴트 커피를 사왔어요. 뜨거운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서 탔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라면을 끓이기로 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계란은 언제 넣지? 처음부터? 나중에? 검색해 봤습니다. 라면 계란 넣는 타이밍. 아, 물이 끓을 때 넣는 거구나. 결과는 대성공.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야,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네. 혼자 박수를 쳤어요. 70살에 처음 만든 라면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김치찌개에 도전했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했어요. 김치 썰고 돼지고기 넣고 물 붓고 끓이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짰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먹어야지. 짜긴 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빨래도 돌렸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색깔별로 분리해서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오, 돌아간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세탁기 돌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실수했습니다. 흰 양말을 빨간 티셔츠랑 같이 넣은 거예요. 양말이 분홍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웃음이 났어요. 실수해도 혼낼 사람이 없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는 제법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계란 프라이도 완벽하게 굽습니다. 빨래도 실수 없이 돌리고 청소도 매일 합니다. 15평짜리 원룸이라 청소하기도 쉬웠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뭐 하지? 하고 생각하는 게 즐거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야, 박 선생. 오랜만이야. 어디 갔었어? 응. 좀 바빴어? 요즘 잘 지내? 응, 아주 잘 지내.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 계산할 때도 당당했어요. 15만 원? 문제 없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야, 박 선생.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뭐 그런 거지. 친구들에게는 아직 이혼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말하면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아서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낚시를 다시 시작했어요. 중고 낚싯대를 사서 주말마다 강에 갔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낚싯줄을 들이우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 맛이지. 물고기가 잡히면 신이 났고 안 잡혀도 괜찮았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했어요. 어르신 처음 배우세요? 네, 처음이에요. 필체가 좋으신데요?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를 배웠어요. 먹을 갈고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정성껏 쓰는 시간이 명상 같았습니다. 강좌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좋죠?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취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가 한 분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부인분이랑 사이가 좋으세요? 아, 저는 혼자 살아요. 아, 혼자 사세요?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세요? 네, 생각보다 훨씬 편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진짜요? 언제 사주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내가 고르는 걸로 사줄게.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주말에 손주를 만났습니다. 자전거 가게에 갔어요. 할아버지, 이거요. 이 자전거가 좋아요. 손주가 가리킨 자전거는 65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 이거로 하자. 진짜요? 할아버지 최고.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카드를 꺼내서 계산했어요. 65만 원.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 당당하게. 손주야, 할아버지가 헬멧도 사줄게. 와, 진짜요? 헬멧까지 사주고 나니 7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손주가 새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는요? 응? 할머니는 왜 안 계세요? 요즘 할아버지 혼자만 보여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따로 살기로 했어.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준서는 할아버지도 보고 할머니도 볼 수 있어.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야. 전혀 안 외로워. 할아버지 요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아주 재밌게 살아.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손주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혼자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립니다. 요즘은 원두 커피를 사서 직접 내려 마셔요. 편의점 커피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요리 실력도 늘었어요. 이제는 불고기도 만들고 생선구이도 하고 심지어 잡채도 만듭니다. 이야, 내가 이런 것도 하네. 스스로 신기할 때가 많아요. 70살에 요리를 배우게 될 줄 몰랐거든요. 가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생선을 너무 오래 구워서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먹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서인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와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이제는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가지만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약도 잘 드시고요. 약도 빠짐없이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약을 챙겨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친구들 모임에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이제는 제 차례에 당당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문제 없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친구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야, 박 선생. 요즘 완전 딴 사람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사실 이혼했어. 뭐? 진짜?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살아? 힘들지 않아? 전혀. 오히려 훨씬 좋아. 와, 대단하다. 70살에 새로 시작하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딸이 원룸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잘 지내세요? 그럼 아주 잘 지내지. 딸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 잘 개어진 빨래, 냉장고 안에 반찬들. 와, 아버지.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혼자 사니까 정리하기 쉬워. 요리도 하세요? 당연하지. 오늘 점심 아빠가 해줄까? 진짜요? 아버지가 요리를?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아버지 언제 이렇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혼자 살면서 배웠지. 처음엔 엉망이었는데 이제 좀 할만해.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맛을 봤어요. 완벽해. 자, 먹어봐. 와. 아버지 맛있어요.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보다 나은데요? 하하, 그 정도는 아니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딸이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뭐를? 이혼하신 거요. 전혀.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겠지? 너희 엄마 친구들 많잖아. 근데 아버지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도 보고 바빠 죽겠어?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 많이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빠 팔팔해. 딸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를게요. 청소도 도와드리고 요리도 같이 하고요. 괜찮아? 아빠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가 바쁜 거 아는데 괜히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보기 좋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해 강좌에서 친해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정숙 씨. 저보다 5살 어린 6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작품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작품도 멋지십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박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서예에 배우셨어요? 저는 이제 6개월 됐어요. 정 선생님은요? 저는 1년 좀 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이혼했는데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시구나. 이혼 결심하시기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정숙 씨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예 수업 후에 커피를 마시고 가끔 같이 전시회도 가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박 선생님, 다음 주에 국립박물관에서 서예 전시회가 있대요. 같이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죠. 전시회에 같이 갔습니다. 유명한 서예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와, 저렇게 쓰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할까요? 글쎄요. 하지만 우리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저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희망을 가져야죠. 전시회를 보고 나와서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 선생님,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정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서로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딸이 걱정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누구 자주 만나세요? 응, 서해 강좌에서 만난 분이 있어. 여자분이세요? 응, 남편 여의고 혼자 사는 분이야. 아버지, 혹시 재혼 생각하세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다시 결혼할 생각은 1도 없어.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다시 결혼을 해? 사실이었어요. 정숙 씨와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관계. 그게 딱 좋았어요. 가출한 지 아니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71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젊어진 기분입니다. 요리 실력은 계속 늘었어요. 이제는 손님 초대해서 식사 대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야, 박 선생. 이거 내가 다 만들었어? 당연하지. 직접 만든 불고기랑 잡채야.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친구들이 제 요리를 칭찬하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서예 실력도 늘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결과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문화센터에서 서예 전시회를 했는데 제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작품이에요? 손주 준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쓴 거야. 와, 멋있어요. 손주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낚시도 계속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강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가끔 정숙 씨도 같이 가요. 박 선생님, 물고기 잡으셨어요?
응, 오늘 붕어 3마리 잡았어? 대단하시네요. 저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하, 운이 좋았나 봐. 조용히 앉아서 낚시하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만 바라보는 시간. 그게 힐링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네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연금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은 저축했어요. 1년에 1200만 원씩 모으는구나. 통장을 확인하며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제 돈을 제가 관리하니까요. 손주들 선물도 마음껏 사줄 수 있어요. 준서 생일에는 자전거 말고도 책가방과 운동화도 사줬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손주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 모임 회비도 걱정 없이 냅니다. 여행 가자고 하면 기꺼이 따라갑니다. 박 선생, 다음 달에 경주 가는데 같이 갈래? 좋지. 얼마나 들어? 한 50만 원 정도? 오케이, 같이 가자. 예전 같았으면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1년 만에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딸의 생일 파티에서였어요. 딸이 양쪽 부모를 다 초대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도 오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괜찮아. 이제 남이니까. 파티 장소에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내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더 세고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오래간만이네. 그러게요.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가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러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당신은? 저도. 잘 지내죠.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후회돼요. 뭐가요? 당신한테 그렇게 한 거요. 용돈만 주고 돈 관리하면서. 당신 없으니까 정말 외로워요. 친구들이랑 만나도 재미없고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순간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당신 말 다 들을게요. 용돈도 많이 줄게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전혀 안 외로워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보고 바쁘게 잘 살아요. 당신도 잘 사세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아내가 혼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돌아가면 안 돼.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71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유튜브예요? 손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이야기를 올리려고. 와, 대박! 요즘 시니어 유튜버 인기 많아요. 손주의 도움을 받아서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 이름은 70세 홀로서기. 첫 영상은 제가 라면 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1세에 혼자 살기 시작한 박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면 끓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어설프게 찍은 영상이었지만 반응이 좋았어요.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빨래하는 법, 세 번째는 청소하는 법, 네 번째는 요리하는 법. 하나씩 올렸어요.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100명, 500명, 1000명. 할아버지, 구독자 1000명 넘었어요. 대박이에요. 손주가 축하해 줬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이혼 이야기였어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 어떻게 결심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4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70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용돈 30만 원으로 살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손주 선물도 못 사줬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 영상은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저희 아버지 상황이랑 똑같네요.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유튜버세요. 손주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지금 저는 71세입니다. 70세에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좋은 하루다 하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신문을 보고 산책을 나갑니다. 점심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요. 가끔 실패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먹는 거니까요. 오후에는 서해 강좌에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제 마음대로 제 선택으로. 저녁에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요. 제 일상을, 제 생각을, 제 경험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밤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 모든 게 제 선택입니다. 제 돈으로, 제 시간으로, 제 마음대로. 후회하냐고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5년만 일찍 이혼했다면 75세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돈이 줄었냐고요? 네, 줄었습니다. 재산을 절반으로 나눴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2배가 되었습니다. 아니, 10배가 되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 안 외롭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지인들도 생겼고 손주들도 자주 만나고 자식들과도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냐고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나오세요. 용돈 받으면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섭다고요? 저도 무서웠어요. 70살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시작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요? 저도 재산 절반 나눴어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외로울까봐 걱정된다고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요? 진짜 좋은 자식이라면 부모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제 자식들처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요? 남의 인생은 남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70세에 가출한 저는 지금 71세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즐겁고 밤에 잠들 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70세에 찾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